라벨의 파반네는 죽은 왕녀를 위한 것이라지만 실상은 왕녀의 죽음을 애도하는 곡이 아닙니다. 작곡가 스스로 밝혔듯이 이 음악은 과거 어느 왕궁에서 어린 공주가 추었을 법한 춤의 장상, 기억의 저편에 흐릿하게 남은 아름다움에 대한 헌정입니다. 이종필 감독의 영화 파반네는 죽음보다 상실을, 비극보다 그 비극의 여운을, 그리고 어둠보다 그 어둠 속을 비집고 들어오는 빛의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박민규 작가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하되 1985년 외모지상주의 시대라는 시간적 배경을 현재로 이전시키고 1인칭 남성 화자의 독백 구조 대신 새 인물의 시점을 교차 편집하면서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원작이 죽음을 중심 이미지로 삼았다면 영화 파반네는 그 죽음의 자리에 빛과 어둠의 대비를 놓습니다. 결핍을 부정하지 않되 그 결핍 위에 천천히 희망을 더딥히는 방식으로 이 영화는 오늘을 살아가는 청춘들에게 조용하고 단단한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배경은 유토피아 백화점입니다. 샤넬, 루이비통, 구찌가 빛나는 명품관. 하지만 미정은 거기 없습니다. 그녀의 자리는 지하 창고입니다. 동료들은 그녀를 공룡이라고 부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움츠러들게 만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취업 성적 1등으로 입사했지만 외모 때문에 이 부서 저 부서를 떠돌다가 결국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지하까지 내려온 겁니다. 미정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분노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마치 비가 오면 그냥 맞는 것처럼 카메라는 묵묵히 미정의 눈빛을 담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이상합니다. 상처받은 사람의 눈빛인 건 분명한데 동시에 뭔가 맑고 단단한 게 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사유했기 때문에 생겨난 어떤 투명함 같은 것. 고화성이 이 역할을 위해 10kg를 증량했다고 했는데 그 사실보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로 읊어내는 말 한마디, 반짝이는 윤술 같은 맑은 눈빛에 스며드는 영화였습니다. 미정의 삶을 조금씩 알게 될수록 가슴이 조여옵니다. 아버지는 아프고 어머니는 없고 동생은 둘에 사채업자 전화가 두려워 핸드폰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다가오는 친구 하나 없는 외로움에 익숙해진 뒷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그걸 심파로 소비하지 않습니다. 미정은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지 않고 그냥 살아갑니다. 묵묵하게. 이처럼 미정은 무관심과 무례에 익숙해져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호의를 보였을 때 미정이 꺼내는 말은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줘요? 입니다. 이 한마디는 그녀의 삶이 어땠을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호의를 받아본 경험이 없어서 받는 법을 모르는 사람. 이 영화에서 고화성의 연기는 대사도 표정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무언가로 관객을 초대합니다. 아마도 경록이 미정의 이런 여백 같은 모습에 반했나 보다라고 상상해보기 좋게 말입니다. 그런 미정이 경록이란 빛이 무작정 자신을 비출 때 자신에게 무리하게 구는 세라에게 처음으로 에너지를 뱉어냅니다. 내가 뭐 잘못했니? 너만 특별하다는 착각을 버려. 그리고 둘만의 무선 주파수를 들켜 고백을 생중계해버린 날 미정은 경록에게 묻습니다. 나를 왜 좋아해요? 물에 빠진 사람한테 왜 물에 빠졌냐고 묻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경록. 어두운 밤이지만 두 사람은 불빛을 받아 싱그럽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경록은 군대에 다녀온 뒤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탤런트인 아버지가 있지만 이미 어릴 때 엄마와 경록을 두고 재벌가의 새 장가를 갔습니다. 꿈이었던 현대무용을 포기했고 아이슬란드로 오로라를 보러 가겠다는 목표 하나로 하루하루가 똑같은 아르바이트를 이어갑니다. 이 인물이 흥미로운 건 그는 거울을 보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백화점 직원 중 가장 아름다운 세라가 아무리 관심을 표현해도 그의 눈에는 미정만 보입니다. 그렇게 보면 백화점은 현대 자본주의가 빚어낸 가장 노골적인 외양과 시의 공간입니다. 그에 걸맞게 가장 아름다운 직원들은 명품관의 샤넬, 루이비통, 구찌관의 직원들입니다. 그리고 그녀들의 주요 공간은 지상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경록 역시 지상에서 일하는 것이 더 어울리는 외모지만 자신의 외모가 특별하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처럼 지하에서 일합니다. 하지만 그는 방향을 잃은 게 아니라 속도를 잃은 것입니다. 세상에 뛰어도 혼자 걷고 있는 사람. 영화에서 미정이 경록에게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달리다가 잠시 내려서 자신이 달려온 쪽을 바라본대요. 걸음이 느린 영혼이 따라오지 못할까봐 기다려주는 배려였대요. 세상의 속도에 맞추지 말고 나의 속도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은 경록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줍니다. 그는 뒤처진 게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 쫓아오기를 기다리는 중인 거라고 미정이 재정의해줍니다. 그리고 그 미정이 처음으로 경록의 재능을 알아봐줍니다. 화려한 백화점의 지하,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 경록이 홀로 춤을 추던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재능 있어 보여요. 포기하지 마세요. 오랫동안 그 말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경록은 미정이 짜준 파란 스웨터를 입고 잊었던 꿈을 향해 달려갑니다. 변요한이 연기하는 요한은 이 영화의 독특한 존재입니다. 사랑에 대해 달변이고 가장 통찰력 있고 가장 멋진 말을 하지만 정작 본인은 자살 시도를 3번이나 했습니다.
사랑은 오해라고 말하면서 그가 노래방에 갈 때마다 부르는 노래는 사랑뿐이다 입니다. 이 아이러니가 요한이라는 인물을 단순한 조언자 캐릭터에서 인물의 유쾌함과 모순을 넘어 범상치 않은 호기심으로 끌어올립니다. 그는 타인에게 하지 못한 말을 경록에게 쏟아냅니다. 경록에게 하는 끊임없는 조언. 사실은 과거에 자신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영화 초반부에 그가 경록에게 던지는 경고. 사랑이 없다면 함부로 다가가지 마. 그거 동정하는 거야. 불쌍하다고 이걸로 막 찌르고 그러면 안 돼. 상대는 아파 죽어. 하지만 그 사랑도 오해일 뿐이야. 선의가 상처가 될 수 있다는 말. 이미 상처투성이인 사람에게 동정은 가장 잔인한 선물이 될 수 있다는 말. 이 대목에서 관객에게 요한이 과거 좋은 사람을 자신의 아픔에 취해 제대로 보듬지 못하고 떠나보낸 과거가 있다는 대사로 그가 후회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명품 매장 직원들에게 항상 하던 말. 백화점 사장 아들이고 가진 게 돈밖에 없다던 허풍 같은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하주차장으로 그를 찾아온 세 여자는 일본어로 왜 다시 나타났냐며 내 엄마 복수하는 거냐고 차가운 말로 요한을 날카롭게 베어버립니다. 하필 필요한 순간에 아무와도 연락이 닿지 않는 요한은 아버지의 호텔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배나치로 쓰러져 있습니다. 화려한 죽음. 누구라도 자신의 슬픔을 나눌 수 있길 바랬지만 아무도 없던 그는 스스로 애도하듯 텅 빈 냉장고에 비달해 홀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음날 경록과 미정이 병원으로 찾아오고 마치 영혼이 날아간 듯 변해버린 요한의 멍한 눈을 보고 미정은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녀는 요한을 통해 자신의 어두움을 돌아보았던 듯 경록과 돌아오는 지하철에서도 슬프게 옵니다. 자라면서부터 어린 경록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을 버려진 엄마의 흐느낌에 노이로제가 걸린 사람처럼 경록은 그런 그녀에게 짜증이 나 소리를 지릅니다. 그만 좀 울라고. 이 영화에는 특별한 사운드 트랙이 있습니다. 라디오 채널 93.1. 광고 없이 클래식만 흘러나오는 방송입니다. 미정이 이 라디오 채널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귀엽습니다. 광고가 안 나와서 좋아요. 나중에 경록도 같은 라디오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이 사실 하나가 어떤 고백보다 더 미정을 설레게 했습니다. 이종필 감독은 음악을 대화처럼 씁니다. 말로 하지 못하는 것들을 음악이 대신합니다. 그래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 어색해진 두 사람이 아무 말 없이 클래식이 흐르는 공간에서 춤을 추는 장면은 어떤 키스 장면보다 더 친밀하게 서로를 그리워했음을 표현해냅니다. 모든 사랑은 오해다. 영화의 요한이 말합니다. 그 사람은 남들과 다르다는 오해. 그 사람은 지금 외로울 거라는 오해. 내가 전부일 거라는 오해. 처음엔 사랑은 결국 착각이라는 말 같아서 그의 과거를 닮은 맹소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영화가 끝날 무렵 이 문장이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를 이해하는 것. 결국 사랑은 상상하는 일이다. 언젠가는 다시 만나기를 꿈꾸며 살아가는 그 무엇이다. 이 반전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감독이 말하는 건 오해로 시작한 사랑도 괜찮다고,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사랑은 완성이 아니라 방향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후에 자신의 꿈을 향해 현대무용과에 입학한 경록이 들은 수업에서 교수님은 한 흑백 사진을 스크린에 띄웁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예술사진 작품 이야기도 이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녀가 나를 포옹하고 있었고 우리는 행복했으며 오후에 햇빛이 있었다. 그 사랑이 지금 없더라도 그 순간은 실제했습니다. 영원히 실제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이 장면에서 경록은 말없이 곁을 떠난 미정이 너무나 그리워 한참이나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경록이 앉아있는 장소는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환한 지상의 강의실이지만 그는 말할 수 없이 외롭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요한의 예언처럼 바뀐 환경으로 인해 두 사람은 멀어집니다. 연락이 뜸해지고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지고 대화가 달라짐을 느낀 미정이 말없이 경록의 곁을 떠납니다. 그리고 경록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에서 요한의 안부를 묻고 경록이 자신에게 얼마나 따뜻한 빛이었는지, 그 빛을 잃을까 초조해진 자신이 떠남으로써 다시 어둠을 품으며 빛의 순간인 경록을 추억하면서 자신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싶다는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이 편지가 읊어지는 동안 경록은 지하철역에서 죽어가던 매미를 소중히 옮겨 나무의 높은 곳, 빛이 가득히 들어오는 곳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에게 전할 파란색 목도리를 뜨기 시작합니다. 영화 중반부, 요한이 들려주는 신데렐라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자에게 버림받은 신데렐라는 아이를 키우며 살아갑니다. 어느 날 아이를 위해 김치를 담가주려고 배추, 무, 파를 사다 놓고는 갑자기 자살합니다. 그 아이가 장례식에서 돌아와 냉장고를 엽니다. 어머니가 사다 놓은 재료들을 하나씩 꺼내 비웁니다. 냉장고가 텅 비고 나서야 깜깜한 밤 냉장고 불빛만 남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눈물이 쏟아집니다. 이 이야기가 그냥 슬픈 에피소드가 아닌 이유는 잃어버린 것의 자리가 비워지고 나서야
비로소 슬픔이 찾아온다는 그 감정의 구조를 정확히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걸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요한의 실제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가장 오래 남는 건 세라와 함께 LP바에서 듣던 레코드에서 미정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 흘리던 경록이 그곳을 뛰쳐나와 골목 어딘가에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설명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미정이 그립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세라가 미정의 시골집 주소를 전해줍니다. 경록은 편지를 보내 무작정 약속을 잡고 먼 길을 떠납니다. 버스 사고로 발이 묶인 경록은 시골길을 내달립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려도 멈추지 않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릅니다. 그래도 뜁니다. 저녁이 다 돼서야 도착한 버스 정류장. 미정이 아직 거기 서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은 어색하게 밥을 먹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아무 말도 못하는 그 어색함. 자리에서 일어난 경록이 미정에게 춤을 추자고 합니다. 어색함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다가 음악이 끝나도록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안고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버스를 타는 경록. 얼마쯤 가지 않아 버스가 멈추고 경록이 내립니다. 뛰어옵니다. 그리고 키스합니다. 이 장면이 이렇게 뭉클한 건 키스 자체가 아닙니다. 경록이 그동안 얼마나 미정을 그리워했는지 우린 알고 있습니다. 보고 싶었던 마음을 한 번에 쏟아내며 헤어질 수 없다고 셋이 자주 가던 치킨집 앞에서 다시 만나기로 합니다. 하지만 경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미정과 다시 만날 약속을 정하고 돌아가던 버스는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합니다. 세월이 흘러 요한이 소설을 씁니다.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재활센터의 좁은 방에서 그 시간 동안 요한이 붙잡고 있던 건 경록과 미정의 이야기였습니다. 경록은 살아남았지만 기억의 일부를 잃었습니다. 미정과의 약속도, 라디오 93.1도, 어둠 속에서 뛰어오던 그 시골길도 전부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가 있는 줄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소설 속에서 둘은 어느 음악회에서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슬란드로 떠납니다. 오로라를 함께 바라보고 경록이 그토록 꿈꾸던 빛을 함께 바라봅니다. 하지만 현실은 경록을 살려두지 못했습니다. 미정이 숲속에 서 있습니다. 경록을 스목장한 나무 앞에서 미정이 아주 낮게 말합니다. 그날 밤 그렇게 보내지 말았어야 했다고. 돌릴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알면서도 그 말을 꺼냅니다. 후회는 원래 그런 것이었습니다. 쓸모가 없어도 사라지지 않는 것. 미정이 다시 말합니다. 언젠가는 다시 만나겠지요. 그때까지 잘 지내세요. 그 순간 경록이 미정을 바라보며 웃습니다. 말도 없이 조용히. 그 미소가 무엇인지 영화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압니다. 어두운 곳에서 미정을 밝은 곳으로 이끌어내준 경록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짓던 환한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변요한이 꿈꾸던 락밴드 공연을 합니다. 작품 중간중간 요한의 볼륨이 커지는 순간이 오면 강제 컷을 당했던 것과 달리 마지막엔 예따 엔딩 하듯 마음껏 소리 지르는 장면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화면은 경록과 미정, 요한이 말을 탄 인디언이 돼 있습니다. 서로를 기다려준 뒤 다시 광야로 말을 달립니다. 하반니는 청춘을 아름답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빛에 쫓기고 꿈을 접고 외모로 밀려나고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청춘. 하지만 그 위에 라디오 93.1처럼 조용하고 끊기지 않는 빛이 흐릅니다. 광고 없이 멈추지 않고. 이 영화는 지금 무언가를 잃은 사람에게 떠나보낸 누군가를 아직 마음속에 세워두고 있는 사람에게 말을 겁니다. 사랑은 끝나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형태가 바뀔 뿐 어딘가에 남아 언젠간 다시 빛이 된다고. 하반느 리뷰를 들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피클이었습니다.